대부분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하면 콜로세움, 마추픽추, 만리장성을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온 그 7대 불가사의,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사의 목록은 인류가 만든 전설이 아니라 2007년 온라인 투표로 정해진 결과물에 불과했거든요. 그 과정엔 국가의 로비와 관광산업의 이익이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인기와 돈이 만들어낸 불가사의, 과연 이것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일까요? 오늘은 진짜 불가사의라 불릴 자격이 있는 고대 세계의 7대 경이로움을 직접 탐험해 보겠습니다. 4500년 전 이집트 기자 평원에 우뚝 솟아 있던 거대한 백색 피라미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누런 돌덩어리 모습이 아니라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던 완벽한 대리석 외관이었어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146m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로 현재의 40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올린 이 건축물은 각각 평균 2.5톤의 무게를 자랑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업이 현대 중장비 없이 단 23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수께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라오 쿠푸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 당시 이집트 전체 국력을 동원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노예가 아닌 정당한 급여를 받는 전문 기술자들이었어요.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노동자 마을의 유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지상에 내려온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닌 신성한 승천의 장소여야 했거든요. 피라미드 내부는 복잡한 통로와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굴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함정과 가짜 통로들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건축가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왕의 방으로 이어지는 대회랑은 높이 8.5m, 길이 47m의 웅장한 공간입니다. 이 복도를 걸어가는 느낌은 마치 거대한 신전 내부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고 방문객들이 증언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여왕의 방인데요. 실제로는 여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이 방의 정확한 용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파라오의 카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의식용 조각상을 보관하는 곳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방에서 나오는 환기구들이에요. 왕의 방 환기구는 피라미드 외벽까지 뚫려 있지만 여왕의 방 환기구는 중간에 막혀 있거든요. 혹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우주선 뮤온을 이용한 탐사에서 피라미드 내부에 또 다른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되었어요. 4,500년 된 미스터리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4,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피라미드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진과 모래바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이 경이로움을 서서히 훼손시켰죠. 특히 중세 시대에는 카이로 건설을 위한 석재 공급원으로 사용되면서 아름다운 백색 외벽석들이 대부분 벗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단순한 채석장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피라미드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한 건축 기법이 적용된 덕분이죠. 이집트 건축가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재들은 톤 단위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2mm 이내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는 현대 건축 기준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정밀도입니다. 다음으로 향해 볼 곳은 고대 바빌론의 궁중정원입니다. 기원전 6세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 정원은 사막 한복판에 펼쳐진
녹색 낙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산악지대 출신인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로 유명하죠. 높이 25m에 달하는 계단식 구조물에는 수백 종의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교한 관계 시설을 통해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나사를 이용한 양수 시스템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수리공학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정원이 정말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빌론 유적지에서 아무리 발굴 작업을 해도 궁중정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는 니네베에 있던 정원을 바빌론의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시 바빌론이 고도로 발달한 수리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계 기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초가 되었거든요. 사막 지역에서 농업을 가능하게 만든 혁신적 기술이었어요. 현재의 중동 지역 농업 시설들도 바빌론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들이 많습니다. 궁중정원의 실제 모습을 복원해 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헌과 유사한 구조물의 흔적들을 종합해서 가능성 있는 설계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터키 에페소스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신전은 무려 3번이나 재건되었어요. 처음 신전은 기원전 8세기에 지어졌지만 홍수로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전은 더 크고 웅장하게 재건되었지만 기원전 356년 헤로스트라토스라는 남자가 명성을 얻으려고 방화를 저질렀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인류의 유산을 파괴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헤로스트라토스의 명성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되었는데 악행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전이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그 건축물입니다. 길이 115m, 폭 55m, 높이 18m의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로 127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었어요. 신전 내부에는 프라크시텔레스가 조각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 조각상은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걸작이었습니다. 전 지중해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고 신전 주변은 거대한 종교 도시를 형성했죠. 아르테미스는 수렵과 순결의 여신이었지만 에페소스에서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받았어요. 이는 그리스 문화와 아나톨리아 지역 고유 실황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건축물도 결국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기 401년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지시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종교적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현재 에페소스 유적지에서는 신전터의 일부만 볼 수 있어요. 거대했던 기둥들의 흔적과 기단부 일부가 남아 있어 당시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된 조각품들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로 가서 제우스 신상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원전 435년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완성한 이 작품은 높이 13m의 거대한 좌상이었어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상아와 황금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정교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오른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들고 왼손에는 독수리가 앉은 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배경이 재미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페이디아스에게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나상을 만들게 했는데 올림피아 사람들이 질투를 느낀 거죠. 우리도 그런 멋진 조각상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 올림피아인들이 페이디아스에게 더 큰 규모의 제우스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조각상이 아테나상보다 더 크고 더 인상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완성된 제우스상은 정말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이 조각상을 로마로 옮기려다가 조각상이 큰 웃음소리를 냈다는 전설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신전 구조물이 움직임에 반응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 같지만요. 제우스 상이 제작 과정도 흥미로워요. 페이디아스는 먼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상아판들을 붙여서 살색을 표현했어요. 옷과 장신구는 얇은 금판으로 덮었고 보석들로 장식을 더했죠. 이 위대한 조각상은 서기 426년 테오도시우스 2세의 명령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교도 신상들이 차례차례 파괴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던 마우솔로스의 무덤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353년 카리아 지방의 총독 마우솔로스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아르테미시아 2세가 남편을 위한 웅장한 무덤을 건설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족끼리의 결혼이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합이었죠. 아르테미시아는 당시 최고의 건축가와 조각가들을 고용해서 45m 높이의 거대한 무덤을 완성했습니다. 이 무덤의 설계는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아래층은 직사각형의 기단부, 중간은 36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둘러싸인 회랑, 맨 위는 24단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가 4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탄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스코파스, 브리악시스, 레오카레스, 티모테우스 등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이 참여해서 각 면마다 다른 주제의 부조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마우솔레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도 웅장한 무덤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나폴레옹의 무덤, 레닌의 무덤 등 역사상 유명한 지도자들의 무덤들이 모두 마우솔레움이라고 불립니다. 무덤 건설에는 그리스, 소아시아,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결합되었어요. 이는 당시 할리카르나소스가 여러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문화의 융합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죠. 로도스 섬의 거대한 헬리오스 신상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기원전 305년 데메트리오스 1세가 로도스를 공격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그의 제국이 분할되면서 후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로도스는 지중해의 중요한 상업 거점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데메트리오스는 공성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성무기 제작에 뛰어났는데 로도스 공략을 위해 헬레폴리스라는 초대형 공성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성탑은 높이 40m, 폭 20m의 거대한 구조물로 9층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투석기와 쇠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3,400명의 병사가 조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 기계였죠. 하지만 로도스 사람들의 저항은 훨씬 강했습니다. 1년간의 치열한 공성전 끝에 이집트와 다른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은 로도스가 승리했어요. 후퇴하면서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공성 장비를 버리고 갔는데 로도스 사람들은 이 금속들을 녹여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33m의 청동 조각상은 12년에 걸쳐 완성되었어요. 로도스 항구를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으로 서 있던 이 조각상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조각상 제작에는 당시 최첨단 청동 주조 기술이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원전 226년 강진으로 무릎이 부러져서 쓰러졌어요. 조각상이 서 있던 기간은 겨우 54년뿐이었지만 그 인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쓰러진 후에도 800여 년간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관광 명소 역할을 했다고 해요. 로마 시대 여행객들이 부러진 엄지손가락만으로도 성인 남자가 감쌀 수 없을 정도로 굵었다고 기록했거든요. 서기 653년 아랍 상인들이 청동 잔해를 모두 수거해서 팔아버렸어요.
900마리의 낙타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도스의 거상은 완전히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기원전 280년경에 완성된 이 등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 중 하나였어요. 파로스 섬에 세워진 이 등대는 높이가 무려 130m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40층 건물 높이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지중해 최대의 상업도시였는데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등대가 필요했어요. 특히 밤이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등대 없이는 항구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등대의 구조는 3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은 정사각형 기단부로 높이가 70m, 중간은 팔각형으로 35m, 맨 위는 원형으로 25m였어요. 최상층에는 거대한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횃불의 빛을 반사시켜서 50km 떨어진 곳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사경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청동으로 만든 곡면 거울들을 조합해서 빛을 집중시키고 증폭시키는 원리였거든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광학 기술이었죠. 현대의 망원경이나 레이저 원리와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등대 건설에 투입된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상인들은 이 투자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상선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역 수익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게다가 등대 자체가 알렉산드리아의 상징이 되면서 도시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등대 내부에는 나선형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를 꼭대기까지 운반할 수 있었어요. 말이 끄는 수레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놀라운 구조였죠. 매일 밤 등대를 켜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무와 기름이 필요했거든요. 이 위대한 등대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진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 수리되고 보강되었어요. 아랍 정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이슬람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등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들어서 연이은 대지진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결국 1480년 맘루크 술탄 카이트베이가 등대터에 요새를 건설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현재 그 자리에는 카이트베이 요새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모두 둘러봤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건 기자의 대피라미드뿐이에요. 나머지 6개는 모두 자연재해나 인간의 파괴로 사라졌죠.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2007년 새로운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할 때 기자의 피라미드가 제외된 점입니다. 명예후보라는 애매한 지위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록에서 빠진 거죠. 4500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고대 불가사의가 새로운 목록에서 제외되다니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는 현대의 선정 과정이 얼마나 상업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치우쳐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의 7대 불가사의 선정 과정을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인터넷 투표라는 방식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들이 유리했고 각국 정부와 관광업계의 조직적인 홍보 활동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브라질 정부는 리우의 예수상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페루 정부도 마추픽추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또한 투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건축학적 가치, 역사적 의미, 보존 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순전히 인기 투표로만 결정된 거죠. 그 결과 상당히 주관적이고 편향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앙코르와트나 보로부두르 같은 위대한 건축물들이 제외된 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포함되었어요. 앙코르와트는
12세기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인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7대 불가사의들도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 인도의 타지마할은 건축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페루의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놀라운 토목 기술을 증명하고, 브라질의 예수상은 현대 조각 예술의 걸작이에요.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 피라미드는 마야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하지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가진 역사적 무게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4,500년 전 인류가 달성한 기술적 성취의 증거이고,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사막 지역 농업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그리스 건축 기술의 절정이었고,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은 고전 조각 예절의 최고봉이었죠. 이런 작품들은 단순히 크기나 외형의 웅장함을 넘어서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났어요. 로도스의 거상은 청동 주조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증명했고,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은 서로 다른 건축 양식의 조화로운 결합을 보여줬어요.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고대 광학 기술과 해양 토목 기술의 결정체였고요. 이런 건축물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조물이 아니라 각 시대 문명이 달성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예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의 7대 불가사의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에요. 현대의 중장비나 컴퓨터 설계 기술 없이 순전히 인간의 지혜와 노동력만으로 이런 경이로운 구조물들을 만들어낸 거죠. 기자의 피라미드만 해도 203만 개의 석재 블록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면서 오차를 몇 센티미터 이내로 유지했어요. 이건 현대 기준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GPS나 레이저 측정기 없이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달성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또한 이런 건축물들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집트인들의 내세관, 그리스인들의 신에 대한 경외심, 바빌로니아인들의 자연 철학 등이 모두 건축물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신적 깊이는 현재의 7대 불가사의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물론 각각 나름의 문화적 의미가 있지만 고대 불가사의들이 가진 종교적, 철학적 깊이와는 차이가 있어요. 고대 건축물들은 또한 당시의 국제적 교류와 문화 융합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헬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아나톨리아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현재의 7대 불가사의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에 도움이 되고 있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죠.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불가사의라는 기준으로 보면 고대 세계의 7대 경이로움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기자의 피라미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4,500년이라는 세월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적들은 철저히 보호하고, 사라진 것들은 정확한 고증을 통해 후세에 그 가치를 전달해야 해요.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상업적 이익보다는 교육적, 학술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진짜 불가사의를 찾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해요.